소리치던 남편을 떠난 날, 조용히 나를 막아선 남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부. 처음부터 나는 선택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선 날짜가 잡혔다는 엄마의 말에 나는 그날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맞선 자리에 나가던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으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아야지. 내 나이 그때 이미 33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말은 이미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고 고졸이라는 학력은 어디에서도 숨길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직장 또한 별 볼 일 없는 집 근처 작은 공장의 격리직을 다녔습니다. 말이 격리직이지 사실 짭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월급은 당연히 쥐꼬리만큼 받았습니다. 그나마 받은 월급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태드리고 교통비랑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항상 부족했기에 저금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맞선을 주선한 사람은 엄마랑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전문대도 나왔고 사람이 성실하고 집안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어서 아까운 총각이야. 나이가 많은 게 흠이지 뭐. 주선자가 전해준 그 말 속에서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역할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나이만 빼면은 조건이 좋은 편이니 별 볼 일 없는 나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맞춰줘야 한다는 뜻이겠지? 약속된 장소에 들어서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맞선이 둘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당황해하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깐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아가씨가 키도 작고 말랐네. 낭창낭창한 말투로 별 뜻 없이 하는 말 같이 보여도 나를 보는 그 눈빛은 마치 계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누나는 내가 앉자마자 가방부터 쳐다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가방 브랜드가 중요한가 보네. 정작 그 남자는 조용했습니다. 냉면가로 봐도 나보다 최소한 10살은 많아 보였고 말수가 적은 대신 그 남자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가씨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나이가 있는데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아버지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요? 나는 쏟아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쓰잘없이 거짓말을 할 생각도 되도 않는 과대포장을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남자의 누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전문대학 정도는 나왔던데. 그래도 몸은 건강하고 성실하시겠죠? 그 말에 그 남자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좀 어려워도 들어오는 여자가 착해야지. 우리 집안은 며느리로 한몫 잡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아가씨.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그 남자는 대화 속에서 거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말은 실례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끝까지 그 남자는 웃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물잔이 비면 조용히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그런 사소한 행동에 쓸데없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어쩌면 이 남자는 다를지도 몰라.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까지 닮아가진 않겠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하셨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끌고 갈지 그땐 몰랐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맞선 본 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 전제로 만나보라고 하시네요. 나는 수화기를 들고 머문머문 망설이며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내 무덤 내가 파는 함정이 될까? 내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 집안이면 선 잘 본 거야. 남자가 나이 있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내겐 복권 당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잘 만나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어두운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결혼 날짜가 잡히자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은 내게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해. 우리 집은 예의를 중요시 여긴단다. 시집 오는 며느리가 집안 체면 정도는 당연히 세워줘야 하지 않겠니? 예물,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 될 사람의 요구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아가씨 쪽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 예의 정도는 해올 수 있지? 나는 친정에 손 벌리는 게 싫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습니다. 하긴 손 벌린다고 뭐가 나올 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 현실 인정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마 정작 나는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순간 그 남자의 말이 위로처럼 들렸고 나는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 남자는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 자상한 남자라면 결혼해도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결혼식 날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과는 달리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될 여자가 건넨 말이 귓가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아가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그 말이 내게는 기쁘게 와 닿지 않았으며 길고 어두운 동굴 속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떠나는 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 수 있겠죠? 그 남자는 앞을 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 단어가 이후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버릴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건너와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젠 남편이 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인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얼른 다녀와.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건 알잖아. 그 순간 실망감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겠지?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나는 혼자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옳았을까?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물을까? 고민 속의 질문은 아직 소리로 나오지 못한 채 내 안에서만 천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제2부 결혼식 다음 날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옆에서는 남편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일정의 피곤함과 찾아주신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일어났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이미 내가 일어나 있다는 걸 아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어났어요. 아침은 먹어야지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야 되니까 얼른 건너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깨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댁 첫날이니 내가 참자.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는 이미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어여 손 씻고 파 좀 썰어라. 어제 피곤했을 텐데 잠은 잘 잤니?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잡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는 손님이었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 문에 기대어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부 화장은 언제까지 하고 다닐 생각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여자는 자고로. 부엌에서 빛이 나야지 얼굴에서 빛이 나면 집구석 말아먹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나를 힐끔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한 식구니까 너무 빼지 말고 많이 먹어라. 나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할 사람에게 밥 많이 먹고 힘내라는 말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내가 먹는 속도와 젓가락질, 심지어 먹는 자세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게을러서 집안일 잘 안 하더라. 나는 밥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이게 시집살이 시작은 아니겠지?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으니 소화시킬 겸 설거지하고 마당 좀 쓸어라. 나는 본능처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대듯이 말했습니다.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그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나만 남겨두고 지금 갑자기 외출을 한다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그릇들을 씻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며느리는 원래 이 정도는 하는 거잖아.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걱정만 끼쳐드리고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얼마나 오래 고립시킬지 그땐 몰랐습니다. 신혼이라고 해서 시댁 방문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니까 이제 손이 더 늘었네. 웃음과 함께 나온 시어머니의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이며 제사장 보기와 부엌일 등 잡다한 집안일들까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내 일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신데 아마 우리 집 가풍 익혀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시어머니 호출해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몸이 약한 게 무슨 벼슬이다. 우리 때는 방금에 낳고도 밭에 일하러 나갔는데 누가 보면 시애미가 갓 시집 온 며느리 종 부리듯 했다고 하겠군.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집에 와서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놀면서 어디가 아픈 거야? 우리 엄마 마음 많이 상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진짜로 힘들어. 나도 사람인데 당신은 나 힘든 거 안 보여?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군. 그날 밤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은 금세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침묵과 시댁 식구들의 당연함. 그 속에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런 게 결혼이면 나는 얼마나 더 작아지고 사라져야 하는 걸까? 스스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마땅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만 빼고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제3부. 남편은 늘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언제쯤 내 편이 될까? 남편은 늘 자신은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분란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중립은 언제나 힘이 센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요. 밖에서의 남편은 나쁘지 않은, 오히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상 착하다 성실하다 으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 앞에서는 나를 우리 집사람지라 부르며 꽤나 살갑게 챙기는 척도 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도 나이 들었나 봐. 우리 누나 성격 잘 알잖아. 뒤끝은 없다는 거. 괜히 말 꺼내서 일 키우지는 말자. 그 말들은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습니다. 네가 참아야지. 우리 엄마나 누나가 참을 순 없잖아.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시댁 가지 말고 우리 둘만 좀 쉬면 안 될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가고 다음 주엔 꼭 쉬자. 남편은 다음 주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다음 주는 언제지? 그 다음 주가 오기는 할까? 그날도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신우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스피커로 들린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요즘 니네 처 좀 달라진 것 같더라?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참 잘 못하는 게 있어도 좀 예쁘게 봐줘라.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마누라라고 조금은 감싸주긴 하네. 하지만 통화를 마친 남편의 다음 말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 알잖아.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군소리 없이 조금만 더 맞춰주면 안 돼?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군. 집에 도착하자 나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차에서 얘기한 그 말 있잖.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엄청 잘못한 것 같이 들리네. 그는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여? 그리고 누나도 그런 말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나가 돼서 동생한테 그런 전화도 못하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서 왜 늘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냐고요? 언성을 높이는 나에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누구 편도 안 들어.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은 늘 아무 편도 아니었지.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 결혼 후부터 당신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그 말에 살짝 기대가 생겼습니다. 내가 힘든 걸 알고는 있었군. 하지만 남편에 이어진 말은 내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그 말이 내 모든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각오, 결혼이 무슨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각오는 무슨 혹시 지금 나 벌 받고 있는 건가? 그 후로 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불편해도 웃었고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몸이 먼저 아팠지만 이젠 아프다는 말조차 점점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네. 거봐 알고 보니 우리 엄마랑 누나도 좋은 사람이지? 그 말에 나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용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당신은 처가에는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 우리 엄마 딸이잖아 가족인데 연락하면 안 돼?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시집 온 사람이 자꾸 친정 식구랑 연락하는 거 보기 안 좋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가족도 보고 싶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오면은 친정은 물론이고 친구도 사생활도 전부 잊어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결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눈은 웃고 있는데 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질문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은 내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그는 늘 중립일 테고 그 중립은 언제나 나를 더 외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4부. 그는 내 가족 앞에서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친정에 간다는 말은 쉽사리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가는 날은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밥만 먹고 바로 일어서면 갈게. 그 말의 의미는 당연함이 아니라 허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같이 가준다는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멍청했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자 친정 엄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 딸 오랜만에 왔네 얼굴 좀 보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동생은 반갑게 웃으며 매형을 맞이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 인사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좀 바빴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설마 화난 건 아니겠지? 내 기분 탓일 거야. 식탁에 둘러앉자 엄마는 이것저것 음식을 내왔습니다. 자네가 좋아한다 길래 신경 좀 써봤어.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부담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남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누나랑 매형이 오는데 엄마가 대충 할 수 없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차리는 집 없어 다들 간소하게들 하잖아. 그 말은 가족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로 들렸습니다. 굳이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만 할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처남은 요즘 뭐해? 남동생은 웃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일 하면서 야간에는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취직 못한 거야? 나는 그 웃음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학벌 없으면 정식 직원으로 취직하기 힘들 텐데. 그 순간 남동생의 얼굴이 굳었고 과일을 깎던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황이 더 커질까 싶어서였습니다. 남동생은 참고 있었던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능력이란 게 꼭 학벌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처남.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는 자리니까 그만들 하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 내 가족들을 자기보다 낮은 곳에 세워놓고 있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동생한테 했던 그 말은 좀 심했어.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잖아. 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령 당신 말이 사실이어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괜히 바쁜 사람 불러놓고 사람 꼴만 이상해졌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가족은 그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심 기다렸습니다. 아깐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화풀어 그 한마디를요.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처가에 갈 땐 말 좀 조심시켜. 단 그러면 혼자 다녀오던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지? 나는 괜히 밝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음식을 그렇게나 많이 했어? 잠시 침묵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사람이 좀 차가워 보이더라. 너한텐 잘해주지? 친정 엄마의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그 사람 표현이 원래 그래 나쁜 뜻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가족에게까지 미안해해야 하지? 그날 이후 남동생과 남편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선 나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친정 나들이가 두려워졌고 참석 못하는 날에는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이 결혼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대체 뭐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와 내 가족들은 존중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젠가 큰 폭발로 돌아올 것이다. 제5부 양쪽 집 사이에서 나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느 쪽 집에 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했고 친정에 가면 시댁과 남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 말수는 점점 짧아졌고 영혼 없는 웃음은 습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일까?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차를 따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옳게 지난번에 친정 갔을 때 분위기 살벌했다면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듯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선 사위가 괜히 불편했나 보더구나. 그 말에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벌써 일러 바쳤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시댁에 뭐라고 말했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라긴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지? 있었던 일 어떡해요? 처남이 자격지심이 있는지 좀 예민했다고 했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시시콜콜 캐고 들어? 괜히 양쪽 집 사이 더 틀어지게 만들지 말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 틀어진 것 같은데 왜 나만 모르는 척해야 하지? 며칠 후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TV를 보고 계셨고 엄마는 부엌에서 나를 반겼습니다. 말도 없이 어쩐 일로 왔니?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엄마 생각나서. 내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날 매형이 했던 말,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많이 속 상했구나, 미안해,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남동생에게 한 게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나?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가 쪽에서 나 안 좋게 말하는 것 같더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다 들을 필요도 없고. 그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도 너무 그쪽 편만 들지 마.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쪽 편,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 편이며 과연 나는 어느 편일까? 그날 이후 남편은 내가 친정에 다녀오면 습관처럼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했어? 지난번처럼 또 나 욕한 거 아니야? 그의 질문 어투는 걱정이 아니라 감시하듯, 취조하듯 들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나는 친정 이야기를 숨겼고, 친정에 가면 시댁 이야기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얘기는 어디 가서 해야 하지? 남들은 누구랑 대화하고 살까? 어느 쪽에서도 나는 온전히 나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제사 준비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날 밤까지 일을 해서인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나 저녁에 제사는 못 갈 것 같아.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제사 음식까지 다 해놓고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미안해, 꾀병 아니고 나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가 일엔 그렇게 챙기더니 너도 참 대책 안 선다. 남편의 말에 그나마 신락 같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든 건 보이지 않는군. 아니, 힘들어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군. 그날 결국 나는 혼자 집에 남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겠군.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한 생각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프다더니 몸은 좀 괜찮냐? 그 짧은 말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친정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며 참지 마라,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 앉았습니다. 표현은 안 하셨지만 친정 아빠는 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 아직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그리고 남편 옆에서도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6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떠날 생각을 했다.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불은 켜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잠도 안 자면서 불은 왜 안 켜? 그 한마디가 인사처럼 던져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을 거야.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TV를 켰습니다. 제사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지? 그는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묻지마 나도 피곤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참고 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집에서는 내가 사람 같지 않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어떻게 대우해 주길 바래? 그 질문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나 진짜로 힘들어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참지 말고 그만두든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네 사람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결혼을 그만두라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오버한다. 너 진짜 피곤한 스타일인 거 알지? 나 지금 오버 아니거든. 진심 심각하거든. 그러자 그는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칼처럼 예리하게 날아와 정확히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심이 이 말이었군.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그의 진짜 생각은 딱 이거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방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슨 취급을 받고 산 거지?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또 얼마를 더 버텨야 할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이 집을 나가버린다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지혼이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형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그 다음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이혼지라는 말이 이렇게 숨통 트이게 할 줄은 몰랐어. 잠시 망설이던 나는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방 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있건 없건 잘도 자는군.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의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친정아빠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해던 말 기억하니 사람은 고쳐서 못 쓰는 법이다. 나는 친정아빠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무늬를 눈으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나는 무엇을 얻었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결혼 생활은 정말 없는 것일까? 아직은 대놓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7부 돈 앞에서 그 집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친정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먼저 연락해서 용서를 빌어야 대화가 시작되는 사람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먼저 전화하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보다 먼저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망설이다가 알려준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신우이는 인사말도 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케, 이게 뭔지 알아? 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니네 생활비 통장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신우이의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올케 몸도 안 좋고 또 친정에 들락날락 하니까 엄마랑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안 그래? 나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그건 우리 부부 돈이잖아요. 그러자 신우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올케, 이건 내 동생이 번 돈이니까 우리 집 돈이지 안 그래? 아, 정말 이 사람들 돈 앞에선 양심이나 체면 따위는 없군.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 누나 만나서 통장 관리 이야기 들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랑 누나가 관리를 해. 나는 숨이 막혔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대답하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 쓸데없이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결혼 전부터 원래 그렇게 해왔었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도 묻지 않은 거였군.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등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신혼집 관련 서류였습니다. 신혼집 명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뭐였던 거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명예 말이야, 왜 내 이름은 없어?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그럴 필요 있어?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는 피곤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 얼마나 들고 왔다고 그래? 결혼이 무슨 장사야?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 진짜 뭐지? 계산은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집에 안 오는 거니?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비 통장 문제로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라. 나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 부부 일이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시집 올 때 얼마나 가져왔다고 그러냐? 또 너 시집 온 후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직장 다녀서 벌은 돈을 네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고 결혼했었군. 나는 스스로에게 바보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결혼 전 내가 벌어서 넣은 돈과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모아둔 돈.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을 선택한 내 인생의 벌이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은 규칙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8부.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그대로였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해결지어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 앞 건물에 섰을 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일까? 바로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과 시누이의 웃음소리. 어지간하면 참아라 우는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 그 모든 게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다 멈추고 또다시 말을 하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바보스러울 만큼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으로 된 명의가 없고 통장 관리도 직접 못하셨다고요? 부끄러웠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에 동의한 적은 없으시죠? 갑작스런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적은 없고요. 거절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낯선 단어였지만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방식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 문제의 소지라고 했습니다. 역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하루 종일 어딜 쏘다니는 거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어. 오늘은 집에 들어오냐?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귀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라.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짐작했나? 그날 저녁, 남편은 웬일인지 말투가 꽤나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누나도 당신이. 몸도 약한데 신경까지 예민한 것 같다고 걱정이 많.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야. 그런 거 아니지? 코미디 같은 남편의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 이상한데 돌아다닌다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님?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해. 올케 너 요즘 변호사 사무실 다닌다며? 시누이는 그 단어를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겠군.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너 지금 집 나가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건 알지? 그 말에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대신 입 다물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섭섭치 않게 챙겨줄 마음은 있어. 이런 것을 두고 거래라고 말한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제가 얼마나 챙길 수 있는데요? 시누이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다 생활비 정도는 줄 수도 있겠지? 시누이의 그 말이 내 따귀를 때리듯이 귀에 박혔습니다. 10수년을 종노릇하며 참고 살아왔는데 내 거라고는 꼴랑 생활비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란했던 마음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이혼을 준비해왔던 사람처럼요. 이런 게 황혼이혼이라는 거구나.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얘기 좀 하자. 그는 귀찮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귀신 붙었냐? 또 무슨 얘기를 하자고.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더라.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9부 조정실에서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 두었다. 조정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아마 기대한 마음이 없었기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냈나 보다.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와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도 보았습니다. 그 구도를 보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역시 가족회에 한번 요란하게 하는 집안이구나.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괜히 아내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떠라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시누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내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는군. 시누이는 서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숫자가 나열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이사비, 그리고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시누이는 조금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잃고 싶어. 그 순간 조정실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이 놀란 눈을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잃고 살았거든요. 아직도 제가 더 잃을 게 있나요? 나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이런 데까지 나오라고 한 거야? 나는 그 말에 손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건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내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숨이 조금 가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남동생의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렇게 씩씩한 내 편이 있었군. 남동생은 조정위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 생활비 통장 누가 관리했는지 아세요?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사돈총각.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하지만 남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제 신혼증명이랑 인감도장 모두 우리 누나 동의 없이 사용됐습니다. 남동생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이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군. 조정위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조정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이 수업 시간이 끝나는 학교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나는 남동생을 보았습니다. 왜 왔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누나, 이제는 누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있잖.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이 걱정도 되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가 할 소리. 치사하다는 뜻이 뭔지나 알고 말해. 제10부. 그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을 때 조정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달라진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지들 주머니가 털릴 것 같으니 태도를 바꾸는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서로 좀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 하나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그날은 몇 번이나 읽어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자는 말. 나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원했던 말이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가식적인 그 목소리가 너무도 낯설어서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느라, 괜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그 말에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당신들이 선택한 거였잖아요. 며칠 뒤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옳게 과일 좋아하잖아. 부담 갖지 말고 먹으라고 사왔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옳게 입장 이해해. 그 말과 함께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눈빛으로 하는 연기도 정말 못하는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잡하게 실이 굳이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안 복잡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서운한 걸 알았으니 조용히 넘길 수도 있잖아. 이 남자는 나랑 다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없애고 싶은 거군. 그날 밤 남동생과 통화했습니다. 누나 흔들리지 마. 지금 와서 잘해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나 이제는 더 흔들리지 않을게. 며칠 뒤 나는 일부러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데 나는 왜 그동안 숨을 못 쉬고 살았을까? 그 순간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선택이 너무 늦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산책 후 공원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앉아 보고 싶었습니다. 책을 고르는데 누군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책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남자의 눈빛이 차분해서인지 이상하게도 나는 별다른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거슬리지 않게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처음 와봤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한참 동안 내려다 봤습니다. 잠들기 전 도서관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혼자가 아니라 씩씩해진 나 자신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제11부. 그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이상하게 아침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그동안 속이 꽉 막혀있던 게 조금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할 소리.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는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 끊고 살자. 그 말이 참 웃기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적 있었나요? 굳은 표정의 시누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너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말할 거야? 나는 그 순간 간만에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웃었습니다. 걱정되를 만드셨나 봐요. 자랑할 만큼 뭐 말할 거나 있나요? 시누이는 무슨 뜻이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동생이 정리해준 자료의 통장 내역과 명예 문제 등등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출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고졸 출신이라 머리가 나빠서요. 이렇게 이미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참지 못한 남편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 날 어디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이미 망쳐진 건 저 아니었나요? 그 잘난 결혼으로요? 그의 말이 뚝 멈췄습니다. 저는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당신네들 잘못을 들추진 않았어요. 갑자기 그들 남매에게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걷던 길을 멈추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게 끝이라는 거구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 책 반납하신다고 해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나는 뜻밖의 제안을 불쑥했습니다.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우리는 각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게 편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함을 깨며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오늘 이혼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위로로 들려왔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였군. 며칠 후 이혼한 남편이 회사에서 조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명예 문제와 금전 관리 문제. 이미 그들의 늪을 빠져나온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외롭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나를 돌려받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무사히 댁에 가셨죠?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무사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켜졌습니다. 제12부. 나는 그 집에서 나왔고 내 인생으로 들어갔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간만에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꿈도 없었고 두통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남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그쪽 집 완전히 뒤집어졌대. 나는 곧바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회사에서 대기 발령 중이고 시누이는 명예 문제로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시어머니는 동네 소문이 무서워서 두문불출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은 망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죄가 드러난 거겠지.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전화 좀 받아. 메시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전 남편과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산책 후 돌아오는 길에 그냥 습관처럼 들렀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도서관에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남자의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군. 그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이야기며 아내 없이 혼자 지낸 시간. 그래서 누군가를 조급하게 만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도 조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의미 있게 들렸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앞접시를 챙겨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챙겨주는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잔잔해져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자기보다 낮춰보지 않는군. 식당을 나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참 무섭다. 기혼 서류에 도장 찍기가 무섭게 벌써 서방질하냐? 전 남편이었습니다. 살은 빠졌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형씨, 이 여자 어떤 사람인 줄 아슈? 전 남편은 그에게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조용했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분은 이미 당신과의 인연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의 대답에 전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존중이라는 거군. 전 남편을 등 뒤로 한 채 우리는 함께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으로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나 재혼이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과 도서관 방문, 그리고 다정한 식사와 편안한 카페. 이렇게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군.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그의 말에는 조건도 계산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번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걸 주문하시니 제가 득템한 건가요? 해질 무렵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 내 선택, 내 인생. 나는 누군가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처음부터 똑같은 여자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인생 후반부였습니다. 내게 달라진 건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작아지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사랑이란 공기처럼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도 큰 선물이며 또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